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디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이 지금 역사적인 저점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침체의 시작으로 보이십니까? 갈팡질팡하는 시작의 흐름,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전문가 세 분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데일리 이슈는 한 개 딱 꼽아놨습니다. 지금 장을 어떻게 보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장의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데 역사적인 저점이냐, 침체의 서곡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어떻게 보면 다 해당된다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그런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 가까스로 2200을 지키면서 끝난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200 그 밑에라고 하면 역사적인 저점인 거냐, 네. 아니면 얼마쯤 있으면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그 미국 흔히 말하는 거물급들이 추가로 한 20%는 더 빠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대입해 보면 당연히 2000 정도는 밑으로 하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나 가능성도 우려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 최근에 그 장기선을 이어봐도 2000까지 정도는 한번 터치가 가능할 수밖에 없던 이런 상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들이 커지는데, 제가 한마디로 이제 비유를 해보면, 제가 자주 가는 마트를 보면 보통 12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오후 7시가 넘어가면 이제 팔던 물건들 한 20% 할인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밤 9시 되면 한 30% 할인하다가 11시 되면 50% 할인을 해요. 네. 내일 넘어가면 못 파니까 오늘 팔겠다는 거죠. 지금 주식 기준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30%쯤 할인하고 있는 박앤세일 장인데 이걸 조금 기다리면 50%까지 마저 할인이 나올 거야라고 기다리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런 이제 갈래에 놓여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50%짜리 기다리는데 막상 다른 사람들이 다 채가가지고 없으면 50% 할인 전에 끝나죠. 그렇죠. 저는 30%에서 다 물건 다 팔리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을 비유로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불안하죠. 불안한 게 이제 기대 심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2000까지 간 다음에 살까, 아니면 지금 계속 바닥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까, 그런 차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지난주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계속 개인 투자가들 못 사게 굴면서 2000 밑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계속 지금 쇠뇌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순간적으로 터치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 이런 것들은 존재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누가 뭐래도 지금 다들 그 장에 와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박앤세일 구간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지금 다들 우려가 있는 부분이 지금 말씀처럼 하도 그 시장에서 주변에서 한번 부러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지금 사도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써주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증시 경험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중에 대표적인 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라면서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발바닥에서 살려는 이제 습성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을 해 오다 보니까 이제 하락에 좀 많이 이미 길들여져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 어쨌든 이 하락 추세가 이제 어떤 추세가 나중에 중기적으로 바뀌게 되기 전에는 변동성이란 걸 동반을 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그 노이즈도 굉장히 폭 자체는 좀 클 수가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시장 국면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이제 그거죠. 경기 침체는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라고는 하지만, 요거를 이제 선언하는 기관 쪽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내년 초가 됐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선언이 있었을 때, 그러면 경기 침체니까 주식이 안 좋을 거냐라는 개념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주식이 먼저 움직인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한 번쯤 2000을 깰 만한 충격이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 이게 한 3주째 지금 똑같은 질문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2000을 깨느냐 마느냐가 저는 크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고, 시점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타이밍에 깰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단기적인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오늘 우리 시장이 좀 조정을 줬는데, 저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나온 조정이라고 판단을 오히려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미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을 봤을 때 지난주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의외로 받아들여졌던 게
그 CPI 발표를 하고 지수가 올라오는 예. 예, 급락을 했다 올라온 그 부분이 뭐 이상한 상승이다라는 논리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매크로 지표는 안 좋게 나왔죠. 네. 지표는 그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 지표에 반응을 하는 증시의 반응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지금 구간 자체는 매크로 지표에서 약간은 좀 둔감해지면서 오히려 타이밍이 지금 또 실적 시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적 시즌으로 실적에 대한 관심으로 살짝 옮겨가는 경기 침체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3분기 실적이 컨센서스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어서 그닥 나쁘진 않을 거고요. 실제적으로 해외 쪽 실적도 지금 나쁘지가 않은 그런 호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잠깐 그쪽으로 관심이 이동을 하면서 지수는 좀 숨을 틔워줄 수 있는 구간은 잠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천을 깨느냐 마느냐는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접 투자자들을 만나보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투자를 좀 하는 입장에서 보면 박앤세일 기간인 건 알아요. 근데 박앤세일 기간에 처음 사는 물건이 아니에요, 이게. 세일 안 할 때 이미 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세일을 해요. 눈앞에서 보여요. 나는 그냥 그 가격에 다 샀는데 네. 30% 40% 세일을 해요. 아니 근데 지금 살려고 보니까 돈도 얼마 없고 네. 그다음에 이게 5, 60%더 세일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지금 못 사거든. 사놨으니까 속상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박에 쓰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네. 목표를 2,000포인트로 볼 거냐 다른 목표를 보느냐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놓고 있는데 친구가 옆에서 나 이제 살려고 하는데 얼마에 사는지 네. 싸게 사니까 그게 속상한 건데 일단 2,000포인트를 깬다 안 깬다 의미가 아니라 목표 지점 하나를 봤으면 좋겠어요. 주식 투자하는 시기에서 지금은 정확히 투자는 기회입니다. 근데 매매죠.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이 사서 수익 나는 시점이 좀 빨리 왔으면 네. 그건 사실상 투자가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GDP 성장을 제가 얘기하는데 1만 불, 1000불이 1977년도였고 1만 불이 1996년도, 2만 불이 2007, 8년도였습니다. 3만 불이 얼마 전였던 2018년도였거든요. 네. 이 기준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목표가 2,000포인트가 아니라 GDP 4만 불 달성하는 시점까지 갈 거라고 본다면 결국은 다시 상승한다는 포인트거든요. 그럼 2,000포인트에서 매수를 하나, 2,300에서 매수 하나, 중요한 건 본질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있어서 향후 GDP 성장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우량 주냐. 그렇다면 지금 시점은 2,000포인트에 뭐 조금 더 이탈하나 안 하나 이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본질에 있어서는 투자 시기다. 네. 기다려줘야 되는데 어떤 기다림이냐면 결국 GDP가 당장에 내년 4만 불 될 건 아니잖아요. 네. GDP가 실질적으로 지금 예상되는 포인트가 2025년도, 좀 늦으면 2026년도에 우리나라 GDP 4만 불 달성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큰 그림에 있어서는 지금 기회다. 다만 단기적으로 이런 변동성, 특히 FOMC에서의 금리 인상, 이것도 좀 팩트를 보시면 최근에 5번의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네. 공교롭게도 금리 인상하고 나서 바로 빠진 적은 딱 2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미국 증시 더 올라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11월 1일, 2일에 FOMC 금리 발표하는 시점에서 시장의 반등 상승이 좀 예상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 기술적인 포인트인데 다음 달 옵션 만기일까지는 직전 저점을 안 열고 네. 지금 계속 지그재그 반등하다가 반등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좀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저축을 할 때도 네. 거치식으로 저축을 해놓고 보통 예금 뭐 5%, 뭐 4% 이런 거. 네. 근데 적금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적금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치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방식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또 달라질 것 같고. 또 하나는 주식이 하락하는가 올라가는가를 볼 때 바로미터가 공매도인데 지금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로 보면 네. 주식은 계속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는 거거든요. 네, 공매도의 뭐 그 비율이 최근에 좀 네. 급증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어제 오늘 좀 나오더라고요. 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뭐 일간으로 봤을 때는 어떤 날은 10%대 중반 정도까지. 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전체 거래 대금이 한 100억이다라고 네. 했을 때 10억 이상은 공매도다. 이제 이런 성격이니까 공매도 치는 어떤 뭐 세력이든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아직까지 이제 하방 쪽을 보고 있다라는 비율이 높은 거고 이게 이제 그야말로 공매도 치는 게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런 개별 종목들을 만나게 되면 개인들이 사실 살 엄두가 안 나고 네.
더 이제 좀 포기하게 되고 이러니까 가격은 또 알아서 미끄러지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또 공매도가 최근에 이제 시장 상황이 좀 변수는 되겠습니다만 금융당국이나 이런 쪽에서 최근 공매도 제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빨리 막히기 전에 더 빨리 치자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고가 좀 늘어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좀 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매도도 결국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더 내려갈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결정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대차를 가져와서 공매도라는 걸 실행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한쪽으로 쏠리고 금액적으로 늘어날 때가 사실은 변동성은 물론 크지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바닥이라는 걸 또 뜻하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치는 사람들이 항상 세상과 시장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아닐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충분히 더 빠져라고 확신하는 순간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될 터인데 그럴 때가 이미 많이 빠진 가격대나 지수대기도 할 거고요. 반전은 그럴 때 바닥치고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공매도 급증이 뭐 순간적인 변동성을 만들 수는 있고 네. 아까 처음에 물어보신 것처럼 순간적으로 지수가 2,000까지 순간적으로 밀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작년 1월 11일을 제가 뚜렷이 기억하는데 그날 포모 현상 때문에 지수가 100포인트 올랐다가 네. 바로 1시간 만에 장중 고점에서 마이너스 150포인트가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장의 역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게 공매도 급증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러니까 이게 아직도 갈 길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되게 앞서서 좋은 비유를 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랍에서 선물 옵션 매매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파생 시장에서도 좀 비슷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을 이제 구축을 해 놓으면 지수가 네. 하락을 한다라고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지수가 어느 정도 좀 강한 아래로의 변동성을 보이고 하락의 막바지에서 갑자기 이제 그 하방에 대한 공격이 거세질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럴 때가 끝물이거든요. 근데 이거 똑같은 거죠. 공매도도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급증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산에서 보면 좀 끝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고 뭐 바라는 거는 여기에 대한 뭐 정책적인 이슈가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죠. 이게 너무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아끼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10월 달 들어서 이러한 공매도가 좀 급증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뭐 2020년하고 비교를 해주셨잖아요. 비슷하게 똑같은 게 2020년 코로나 때죠. 코로나 이후에 신용잔고 얘기도 사람들이 많이 할 텐데 우리가 신용잔고 얘기할 때 절대치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전에 18조, 19조까지 신용잔고가 떨어졌을 때 16조까지는 가야 된다. 지금 16조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절대치보다는 이게 그 사이에 IPO하는 기업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가총액이랑 좀 비교를 하는 게 저는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어제자 기준으로 거래소 그 신용잔고 그 잔고율이 시가총액 대비해서 0.99로 내려왔어요. 1을 깨고 내려왔거든요. 지금 1 깨고 내려간 게 코로나 이후에 최초입니다. 그만큼 신용잔고도 사실은 꽤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많이 빠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뭐 신용잔고가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오히려 이 자리에서 공매도가 좀 강하게 거세게 나오는 부분들은 그래도 큰 그림 내에서는 머지않은 어떤 바닥이란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쨌든 공매도가 자꾸 이렇게 나오면 기분 안 좋고요. 내 돈 축나고요. 막 그쵸.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예. 지금 2020년 코로나 그 시기를 얘기하면 그때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조치가 지금 나올 듯 말 듯하고 안 나오는데 그 와중에서 공매도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니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한다 이렇게 정책이 나오면 좀 튑니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례적으로 보면 우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선진국 국가들이 같이 공매도 했을 때 그 시점에 같이 공매도 들어갔어요. 2020년에도 그렇게 네, 했던 맞습니다. 거예요. 우리만 했던 거 아니에요. 한 가지는 더 있죠. 우리만 더 연장을 했었죠. 그래서 2021년도 상반기에 좀 오버슈팅이 나왔던 구간이 네. 있었던 건데 저는 공매도에 대해서 이제 뭐 제도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제도적인 얘기보다 공매도는 좀 바람잡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결국 그 세력들은 다시 쇼커브링에 매수 물량이 들어와야 되니까 뺐다가 다시 돌아오는 제자리 걸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박우신 대표가 얘기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비중이라든지 신용 장으로 본다면 지금 시점이 딱 저점이다 이 표현은 못 쓰겠습니다만 바닥스러운 근접한 구간은 맞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매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바람잡이 꾼들처럼 그걸 신경 쓰는 것보다 본질은 우리가 농사잖아요. 본질은 농사니까 이 내가 갖고 있는 기업에 있어서 성장 가능성과 가치적인 밸류를 보신다면 이 부분은 사실 조적지열이다. 그래서 공매도에 대해서 개인자분들 심리를 좀 불안하게 보고 계신데 0이 된다면 주식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공매도가 아니라 이 회사가 가치가 없어서 0이 된다, 상장폐 된다 이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우려가 없다라면 결국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잔파동이라고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사실 공매도 논란에 있어서는 매번 항상 얘기하지만 제도적인 문제 대한민국 공매도가 없어지면 더 좋을 거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선진국에서 다 공매도 제도를 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만 하지 않아?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가가 아니라 소외 국가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슈를 한 가지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현 시점 증시를 보는 시각 위주로 오늘 데일리 이슈 다뤄봤습니다. 이번에 방위산업체 얘기 좀 해볼까요? 이거 왜 이 얘기 하냐면요. 그 2달 전에 폴란드 정부하고 7조 원대 수출 계약했잖아요. 그러면서 막 방산업체 주가 막 올라가고 했는데 창원 지역 방위산업체들이 자주포하고 전차 납품 시작했다면서요? 네, 어저께 기사가 좀 큼지막하게 나왔고요. 뭐 아무래도 우리 이제 방산업체 K방산으로 소위 불리는 K방산에 대한 이제 쾌거다. 그 시발점을 어제 행사를 통해서 좀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방금 말씀 주신 대로 2달 전에 1차분 계약을 자주포가 한 200문 정도, 전차를 한 180대 정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요. 초도 물량이 이제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전차 10대랑 자주포 24문 정도가 일단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서 아마 계약하고 이렇게 빨리 갖다 주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를 폴란드 같은 경우에 찾는 게 미국이나 독일 거보다 훨씬 싸면서도 가성비가 있지만 또 공급도 빨리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기존에 아마 좀 선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초기 납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뭐 그거 지금 이제 K 자주포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자주포 시장에서 한 60% 정도 차지한다고 하고요. 이번에 이제 폴란드 것까지 더 납품이 되면 전체 그 점유율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 공급 계약 그리고 그 항공 우주 같은 경우는 또 KF-50 그 비행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여러 대 계약을 해놨거든요. 48대 정도 납품 계약도 따놨기 때문에 뭐 지금 마산, 창원 지역 경기는 굉장히 나름대로 분위기는 좋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포병 출신인데요. 그러세요? 우리 포가 정확해요. 이렇게 포는 쏘면 표적지 주변에 떨어지면 되는 건데 우린 명중을 시켜. 물론 포 쏘는 사람들도 잘하니까 그러는 건데. 근데 이거 항공기까지 더하면 수출 계약은 더 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뭐 사실 이 뉴스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납기가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뉴스가 회자는 되고 있지만 이미 몇 달 전부터 나왔던 그 뉴스들 아닙니까? 그리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추가적으로 더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참 이게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러한 쪽에 강점이 또 있는 나라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번에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들이 있었지만 이걸 이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을 때 세계화가 붕괴가 된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잖아요. 거기에서 역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가 대표적으로 또 이 방산 섹터가 되고 실제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납기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방산 섹터 자체가 결국은 글쎄요 갈 길이 그렇게
뭐 짧을 것 같지는 않고요. 좀 긴 관점으로 봐야 되긴 하는데 얼마 전까지 또 주식 시세 측면에서는 강하게 시세를 한번 또 네. 뿜어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이미 시세를 뿜어낸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오히려 아마 최근 분위기는 그닥 좋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겁니다. 네. 고점에서는 좀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이슈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좀 이 섹터의 훈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슈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만 주가 측면과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또 섹터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보면서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르는 게 계약한데 여기서 오른 거죠. 그리고 이제 계약이 됐때부터는 그냥 그대로 있고 납품했대 이거는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 장을 이끌었던 태조 이방원에서 네. 거기서 방위산업 차지하는 건데 어떻게 계속 가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가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그 방산주 정확히 얘기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수주 산업들은 선기대감 네. 와 있다더라 카더라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네. 일단 방산주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12월부터 계속 강조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올랐다가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요약을 하면 방산주는 2000년대의 K조선처럼 지금 창원적이잖아요. K조선처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2000년대에 조선주가 수주 산업 성장했을 때 기업별로 보통 이제 100억 달러 수주했다. 엄청났었거든요. 최근에 방산주들이 30억 달러밖에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0억 달러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작년부터 70억 달러 넘어갔거든요. 수출 금액이. 수입과 수출 금액이 역전 현상이 생겼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최근에.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화장품이 수입이 더 많았는데 그 시기에 무역 통계를 보면 수출액이 화장품이 더 증가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화장품들이 주도 상승해줬는데 지금 시점에 K방산 같은 경우는 수출액이 더 증가하고 수주 금액이 더 증가하면서 향후 5, 6년 이상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시는 게 좋겠다.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게 그냥 지금 당장 이런 전쟁 관련돼서 움직이냐 그게 아니라 각국의 군비 중강이 연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네.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사태로 깨닫는 것은 각국이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독일마저도 GDP에서 예산에서도 지금 한 3% 가깝게 2%에서 3% 가깝게 군비 증가하겠다. 나토에 또 가입하는 국가들.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중동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전제 분쟁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트리거가 터지질 않았는데 그럴 가능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군대 가면 아까 군대 얘기 다 하시는데 군대 가서 우리가 군대 목적이 유지하는 목적이 뭐냐면 전쟁 억제예요. 네. 그렇다면 전쟁 억제하기 위해서 강한 무기를 계속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연쇄적인 효과, 군비 증가 효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국내 지금 이제 재래식 무기들인데 이게 전차라든가 자주포 아까 다 아시겠지만 전차는 탱크예요. 네. 실적으로. 자주포는 후방에서 쏘는 거잖아요. 이런 재래식 무기가 다른 나라가 우리가 더 좋았던 이유는 가성비도 좋고 생산성도 좋은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이 이 재래식 무기를 생산을 개발 중단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경쟁하는 건 독일 라인메탈 정도밖에 없어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재래식 무기를 지금 당장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게 국내라는 거죠. 국내 업체들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주목할 것은 국내에서 수입하고 수출이 상위 10위예요. 10위 안에 다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남북이라는 분단 국가 때문에 국방비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 실적으로 일본하고 이제 별 차이가 안 나죠. 우리나라 예산에서 한 10% 차지하니까 보통 한 50조 이상 60조 정도 되는데 규모가 큽니다. 이런 규모 속에서 내수에서의 국방 그 산업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동안에 내수였는데 이제 수출까지 발판을 잡았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2020년도, 30년도까지 10년을 본다면 80년대 수주 산업은 건설이었습니다. 중동의 근로자분들 가셨잖아요.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 조선 수주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10년간은 이 바로 방산 수주 산업이 성장 산업으로 저는 뚜렷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종목 얘기하셨잖아요. 예. 저는 한국항공을 계속 봐야 된다고 봐요. 이유인즉 다른 기업들은 실적으로 재래식 무기에 관련돼 있는데 한국항공주는 재래식이 아니라 신무기죠. 네. 국내에서 실적으로 이 항공우주, 다시 말해 전투기라든가 비행기 만들 수 있는 항공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한국항공우주거든요. 항공 엔진 쪽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전투기 사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계속 교체 사업이 있어야 되니까 정확히 지금 120대가 지금 노후 교체되는데 이 120대를 202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KF21 사업으로 교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KF21 사업이 지금 시제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운행 시간과 테스트 과정 거친다면 2년 뒤에 실제 상산 초도 물량이 들어가거든요. 이 물량만 보더라도 벌써 몇십 조짜리입니다. 그리고 미국 고등훈련기 사업 하나 더 얘기해야 되는데 미 보잉에서의 T7A가 납품이 됐습니다만 윙락 현상이라는 게 지금 발생하면서 설계 문제. 이게 3D 시뮬레이션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운행 시간 같은 거라든가 이 고등훈련기에 대해서 성능 평가를 했을 때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윙락 현상이 발생하면서 좀 문제가 제기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고등훈련기 사업의 추가 물량 또 해군 고등훈련기도 2024년도에 예상이 돼 있어요.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면 향후 국내 경공격기까지 할 수 있는 FA-50, T-52 고등훈련기가 실적으로 미군 해군이라든가 공군에 추가 납품할 가능성은 높다. 실적으로 미국 공군에서는 추가 물량 최소 100대에서 400대 정도를 추가 물량을 지금 사업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없다라면 보잉에서 제시했던 T7A가 문제가 없다라면 추가에 대한 그 부분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방산주는 계속 갈 것이고 방산주 중에서 유명한 한 7개 네. 회사들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국 항공우주산업을 한번 지금 꼽아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방위산업체 계속 갈까 하면서 멈칫하는 이유가 이게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처럼 하나씩 그때 왜 막 섹터별로 막 오를 때 있었는데 이게 한번 방위산업주가 한번 올랐어요. 그래서 네. 이게 지속력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기왕에 이제 그 섹터 중에서 종목까지 나온 김에 네. 한 7개 정도 되는 그 주요 종목 방산주 하면 떠오르는 그 종목 중에서 항공우주 산업 같이 요거는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것도 하나 톡 집어주신다면 뭘까? 이 질문까지 같이 드립니다. 네, 지난 한 5월 달 이후에 아까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네. 이제 신조어가 나오면서 관련되는 한 대여섯 개 섹터들이 큰 나름대로 시세를 나타냈는데 말씀 그대로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든 약간 기이한 현상들이죠. 에너지 가격이 올라다 보니까 조선 LNG선 발주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이고 방산에 대한 우려들, 탈세계화, 자주 국방의 의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방산에 대한 수요를 크게 만든 것이고 네. 또 원전 쪽도 당연히 에너지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노후 원전 재가동 내지는 네. 연장 이슈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일단은 뭐 항상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뭐가 되게 좋아진다라는 걸 얘기를 많이 하지만 주가라는 건 참 어떻게 할까 영민하다고 할까요? 미리 움직였다가 우리가 진짜 좋아지네 어제처럼 그런 뉴스 봤을 때 오늘 생각 같아서는 꽤 올라야 될 것 같지만 네. 안 오르거든요 사실 생각보다. 그렇더라고요. 뭐 이거 초도 물량 주면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주가는 뭐 8월이나 9월쯤 고점에서 부러져가지고 고점에서 한 20% 30%씩 지금 터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재상승을 할 거냐에 대한 기대감. 사실 우리가 뭐 업황에 대한 그 기업에 대한 그 가치를 한다기보다는 주가를 사고 파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 가치가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거에 대한 이제 해석 문제에 있어가지고 주가랑 연동해서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좀 미래가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다. 다만 현재 나오는 상황을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르고 또 최근에 왜 오늘 미국 그 해군 참모총장인가요? 연내 중국이 대만 침공 얘기까지도 나오는 데다가 최근에 북한도 뜬금없이 미사일 막 날리고 있다 보니까 방산에 대한 분위기가 한껏 또 고조돼 있는 분위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 7, 8가지 뿐만 아니라 항상 뭐 북한에서 미사일 날린다 아니면 국지전이 어디서 발생을 했다더라 이러면 K방산의 관련주들이 관련되는 탑 기사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뭐 구조적인 어떤 아까 우리 최수창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이쪽을 그냥 어느 정도 포션을 갖고 쭉 가는 것도 좋겠으나 모멘텀 플레이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 중에 글쎄 뭐 상대적인 비교겠습니다만 그 카이라고 불리는 한국 항공우주도 좋습니다만 이번에 저는 이제 우주항공하고 좀 연계를 해서 보면은 아무래도 누리호 발사의 그 3차에서 6차까지의 지속 그 성장 사업에 대한 또 사업권을 따낸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가 알기로 하나 디펜스에 또
100% 대주주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약간 그 자주포 개념을 좀 대신한다 이렇게 보이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이 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좀 두 말씀드립니다. 종목 오늘도 조금 오르면서 끝났네요. 예.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 종목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저도 종목이 동일하긴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네, 제일 네. 좋게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육해공을 다 갖췄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룹사 자체가 애초에 하나그룹의 모태 자체가 또 한국화약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룹사 자체가 역량을 집중한다라는 그게 굉장히 저는 어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방산 섹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뭐 휴전이 됐든 좀 완화되는 국면이 왔을 때 들어가는 게 제일 좋다라는 판단을 이제 역으로 좀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관련된 이슈들이 많아지면서 먼저 이제 주가가 올라간 게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 방산과 관련된 이슈들은 전쟁과 관련된 이슈는 계속 있지만 사실 거기서는 주가가 오히려 지금 빠지고 있는데 지금은 적절하게 잘 눌려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앞서서 이제 대표님 최수장 대표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국방대학원 나오신 줄 알았어요. 너무 그 전문적인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게 구조적으로 바뀌는 게 맞다면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제 센티 측면에서는 전쟁이 약간 수그러들 때는 빠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례적으로 52주 한번 보니까 30몇 %가 지금 올라 있네요. 예. 다시 한번 보시고 접근하실 거면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뭐 종목 얘기 나왔으니까 그 현대기아차 한번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현대기아차 기술연구소를 방문해서 IRA 해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현대기아차 주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뭐 오늘 살짝 반등 좀 나오다 마는 것 같은데요. 나오다가 주저앉았나요? 네, 오늘 대형주들이 대부분 다 눌렸어요. 그래서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방문이 뭐 이슈화는 되겠죠. 네. 그런데 실적으로 뭐 이 IRA 해법에 있어서는 국내 정부의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네. 실제로 미국의 재계 움직임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 조지아 의원이나 조지아 주에서는 사실상 현대차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 내에서 움직임이 발빠르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원론적으로 본다면 이게 FTA하고 관련되면 실적으로 지금 불합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논쟁 부분은 좀 지금 있겠습니다. 트리거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는 이 해법은 제시될 것이다.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국내에서 어떤 정부의 움직임도 있겠지만 실제로 미국 내에서 이번 중간선거 이후에는 이 해법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해법은 우리한테 이로운 쪽으로 간다? 네, 긍정적으로 본다고 봐요. 그 이유인즉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한국만 배제하고 가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너무 좀 터무니없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번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논쟁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제외하고 가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또 한국의 자동차 산업 미국에서의 파급력 영향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선거 이후에는 정치적인 해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현대기아차는 그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 이랬는데 네. 무슨 품질 문제가 생겼어요? 뭐예요? 그게 세타2라고 하는 네. 엔진 이슈가 지금 한 4년째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네. 엔진 잘 만들었다고 했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그 엔진과 관련된 노이즈가 나오면서 뭐 굉장히 이제 소송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해결하기 위해서 한 3년 전부터 현대 기아차 쪽에서 이제 충당금이라는 걸 쌓고 있습니다. 리콜하고 뭐 이랬어요. 리콜 비용들에 대한 이제 네. 사전 준비용으로 해서 쌓고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 한 4,600억 정도 됐었다가요. 2019년도에 9,000억이 됐다가 재작년에 3조가 좀 넘게 쌓였습니다. 그래요? 그때도 사실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또 3분기 실적에 얹어가지고 약 2조 후반대를 쌓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한 1조 지금 한 3천억, 예. 기아차가 한 1조 5, 6천억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율 효과 잘 아실 텐데 네. 환율 효과까지 더해가지고 역대급의 영업 실적이 나올 걸로 한 일주일 전까지는 기대가 됐었는데 각 사마다 한 1조 3천억에서 1조 5천억씩 넣어가지고서 영업이익 계산 다시 네. 해보니까 영업 실적이 이제 상당히 많이 주는데 이게 해마다 3분기 때마다 나오는 또 연례 행사예요. 내년도도 이럴지도 모르겠다. 물론 재작년보다는 조금 규모는 줄어들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관련된 엔진을 많이 쓰는 상황에서 이제 줄어드니까 충당금은 앞으로 많이 줄어들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꽤 높은 단위의 충당금을 쌓으면서 영업이익을 훼손하는 그런 효과를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에 있어서는 약간 좀 제한적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지만 약세를 당분간 할 수밖에 없고 충당금 쌓아놓는 지금 전체 금액이 8조가 네. 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기차 잘 팔리고 다 좋은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결국은 세타 엔진 그러네. 물어주는 데다가 다 쓰고 있다. 거의 그런 정도의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저 역대급 실적이 나온다 이래서 호재가 쫙 있으면 이게 반영되기도 전에 악재가 또 튀어나오니까요. 그래서 지금 증권사들도 목표 주가를 다 하향했죠. 예, 뭐 사실 앞서 이제 두 가지 이슈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IRA 관련된 법안과 관련된 이슈 네. 그리고 이제 세타 엔진과 관련된 이 세타 엔진은 역시 굉장히 오래 이제 캐묵은 사실 네. 악재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3분기는 진짜 국룰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게 3분기마다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내년 3분기에도 진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예견은 됐던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PER 계산할 때 단기 순이까지 원래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상당수는 이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우리가 기업이 이제 사업을 고잉 컨선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자체적인 영업을 통해서 걷어들이는 실적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세타 엔진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게 언젠가는 끝날 수 있는 뭐 일회성이라고 보긴 좀 애매하지만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끝날 수밖에 없는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영업이익을 상당 부분 훼손하는 건 맞지만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저는 주가에 좀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나 이런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는 저는 오히려 IRI 네. 이쪽 해법이 좀 풀리게 됐을 때 주가가 조금은 더 활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고 사실 그 시기는 저 역시도 좀 비슷한데 11월 8일이 중간선거예요. 예, 예. 그래서 11월 한 중순은 돼야 그런 포인트가 좀 잡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악재는 캐캐묵은 악재다. 새로운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건데 그 3분기 실적 발표가 그러면 뭐 역대 최대 호황 뭐 이렇게 점쳐지는 그 3분기 실적은 25, 26 요때 발표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증권사에 나온 데서 크게 변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충당금 부분에서 1조 3천억, 그다음에 1조 5천억 정도. 근데 이 세타 엔진은 사실 2011년도 소나타라든가 K5, 2018년도까지 2011년도, 2018년도에 주력 차종들이 대부분 다 세타 2 엔진이 들어갔어요. 소렌토, 뭐 소나타, K5. 이거에 대해서 충당금 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게 반영되는 것이 이건 털고 가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기아는 3분기 실적의 모멘텀이 아니라 이제 네. 앞으로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브랜드, 또 하나는 친환경차의 성장 속도거든요. 사실 북미 시장에서 테슬라 다음으로 가장 빠르게 전기차가 판매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기아차 모델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해외 시장에서 친환경차의 판매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느냐, 이런 점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동차를 끝없이 악재를 막 이런 거 해석하면 자동차주 투자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가다가 급발진 사고 나면 보상해야 되고, 네. 친환경차 샀는데 배터리 화재를 불러하면 또 보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작다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고 가야 될 리스크 중에 하나가 이런 리콜 사태는 계속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두려워서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안 하셔야 돼요. 네. 근데 해놓고 나서 이게 두렵다고 하면은 자동차 산업에 아예 전체 투자를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자동차주의 상승 모멘텀의 그 촉매제가 될 포인트는 결국 친환경차와 현대차 같은 고급 브랜드,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러시아 사태가 커져서 러시아 공장에서 판매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라든가 북미 시장에서 해외 판매가 좋으면서 현대기아차 실적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거는 결국 해외 판매 브랜드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거에 더 초점 맞추는 게 좋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나 하는 게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나온 게요. 요즘에 자동차 얘기하면 배터리 얘기만 했지 네. 엔진 얘기는 정말 오랜만에 해요. 근데 그러니까요. 세타 엔진 얘기를 하니까 하면서 이게 전기차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세상의 변화가 이렇게 빠른. 이번에는 저 포스코 얘기 좀 해보겠는데 태풍 흰남노 기억하실 겁니다. 아주 뭐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완전 복구가 해를 넘겨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영업이익이 2조가 줄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게 공교롭게 이제 작년도가 굉장히 실적이 좋았던 해예요. 네. 그리고 특히 3분기 때가 굉장히 실적이 좋아서 작년 3분기 때 영업이익이 3조 1,000억대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이제 흰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쪽 공장의 일부 이제 공장 시설들이 이제 영업을 멈추다 보니까 뭐 하루에 말 그대로 500억씩 매출이 줄었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번에 영업이익도 이제 많이 그 줄어들면서 지금 예상 나오는 게 뭐 며칠이 있으면 나오겠습니다만 9천억대 정도 예상이 나오니까 3조 1,000억에서 1조가 안 되게 나오니까 2조 원 정도 이상 줄어들 거다 이제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게 상황이고요. 뭐 올 한 해로 봤을 때도 원래는 작년도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한 9조가 좀 넘게 나왔던 회사거든요. 근데 올해는 한 7조 원 될까 말까 네. 이 정도쯤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철강 기업들이 또 국제 유가하고도 또 변동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비용이 더 늘어날 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사실 근데 이제 앞서 뭐 방산 섹터도 나왔지만 철강 섹터도 약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우리가 1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철강 섹터가 진짜 싸다라는 얘기는 많았어요. 주가는 안 가는데. 네. 그럼 그 당시엔 실적이 좋았죠. 실적이 좋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으면서 실적이 좀 작년 대비해서 안 좋아지는 그러한 국면인데 주가 자체는 오히려 가파르게 빠졌던 거는 작년에 또 가파르게 빠지는 구간들이 나왔었거든요. 물론 그 일전에 좀 가파르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뭐 이 태풍 관련된 이슈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몇 달 네. 전부터 있었던 이슈고요. 이 부분이 이제 복구가 당장 힘들다라는 건 그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유가에도 좀 부담이 되는 뭐 최근에 이제 뭐 사우디에서 감산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기타 이제 다른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부담이 되고 게다가 이제 사실 그 경기 침체를 우리가 논하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네. 이 철강이라는 게 대표적인 또 산업재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클리컬 업종이라고 우리가 많이 부르죠. 경기가 좀 어느 정도 살아나야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주가에는 부담은 확실히 됩니다. 하지만 네. 하락폭은 좀 이미 최근의 움직임도 하락폭은 좀 제한적인 게 이미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또 어떤 주가 상승에 발현을 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거기다가 철강 쪽은 또 전기요금 인상하고도 또 네.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있죠. 네. 지금 전기요금을 이제 킬로당 산업용을 16.6원 정도 또 인상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실적으로 원가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철강사 가격 올라서 원가 부담 있죠. 전기를 올려서 원가 부담 있죠. 엎친데 젖힌 격에서 또 이 고루가 중단되면서 포스코 사태가 좀 심각해지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철강 업체들은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는 뭐니 해도 중국입니다. 네. 철강 산업은 중국의 영향력이 워낙 막대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저가 철강을 얼마나 해외로 보내느냐 아니면 중국 내에서 어떤 감산 여부 두 번째는 전방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철강 산업이 좋으려면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입니다. 배만 때 철강 많이 쓰고 후판 그다음에 건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계입니다. 요 세 개 산업의 전방 산업이 완전히 호황일 때가 철강 산업이 굉장히 주가가 좋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조선은 LNG 쪽으로는 좋습니다. 대형 쪽. 하지만 중국 업체들에게 많이 뺏겼죠. 컨테이너 쪽이라가. 그다음에 건설 부분은 국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쪽 얘기가 좀 좋지 않죠. 미분양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시행사들 실제로 착공 들어가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 쪽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전방 산업이 아주 좋은 상황이 지금 아니고 그럭저럭 어떻게 보면은 조선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다른 쪽에서의 산업이 속 네. 좋지 않아서 철강 산업의 상승 모멘텀은 조금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철강 산업 쪽도 그렇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워낙에 이렇다 보니까 각 사들이 또 주가 방어하겠다고 자사주 매입하잖아요. 네. 근데 자사주 취득하는 건 호재 아닙니까? 근데 반영이 안 됩니다. 그 진짜 뭐 시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좋을 때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 한창 화랑일 때 보면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배당 많이 주고 자사주 소각 많이 해서 네. 올랐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업체들이 이제 하나둘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배당도 조금씩 늘어나죠. 자사주도 좀 빠진 것 같으면 부양한다고 사고는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아무래도 이제 소각하는 거 그 여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빠질 때 조금 사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까지도 홀딩하고 있다가 또 가격이 올라오면 뭐 내놔. 임직원 보너스 준다고 팔다든지 아니면 또 블록 딜을 해가지고 다른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 팔아버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냥 주식이 현존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효과가 있어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소각까지 좀 요구하게 되는 움직임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게 응하면 결국은 그만큼이 정말 가치에서 빠지는 부분이 되니까 결국 주주님들의 어떤 환원 몫이 커질 수 있다라는 기본값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자사주를 취득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이게 소각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한 3%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애플 같은 데는 자사주 취득해서 소각도 하고 뭐 이러는 모양이죠. 그렇죠. 해외 업체는 워낙 이제 그런 업체들이 예전부터 많아왔고 지금 뭐 3%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 네. 많이 하네요. 제 생각보다는. 취득 저는- 그게 많은 거예요? 저는 3%도 안 될줄 취득분 중 알았어요. 소각 예. 비중이 3%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적을 거라고 생각을 그러세요? 했어요. 사실 우리나라에는 잘 찾아보기 힘든 사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게 있어. 어떤 이슈가 있게 되면 시장이 좋게 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때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제로 베이스인 이슈들이 좀 많거든요. 네. 사실 자사주 매입도 좀 비슷하다라고 보고 대표적인 게 이제 무상증자 이런 것들. 저는 이제 사실 주가랑 크게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보는데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 여건상 아직 매입을 해서 소각까지 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다 보니 이 부분은 확실히 효과는 덜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한 가지 그냥 팁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오히려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네.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가 단기적으로 코로나 때 네. 그때 많이 빠졌는데 그때 상당수의 기업들 이제 공시를 찾아보면 나온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연로하신 그 CEO가 자식들에게 이제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상속세를 좀 덜 내기 위해서 그 지분을 이전하는 케이스들이 그때 당시에 많았고 네. 싼 가격에 그리고 대표이사가 주식 매입을 하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어요. 내지는 대표이사나 임원이나 친인척이나 이러한 쪽에서 최근에 보니까 그러한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다트 들어가시면 다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네. 요거는 좀 매매할 때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최 대표님 경주만 나와주셨으니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무리로 네. 우리 투자자들 지금 시점에서 요것만큼은 좀 주의해서 투자하세요 하는 게 있으면 그 팁을 좀 주시면서 오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투자자분들께 지금 어려운 국면입니다. 어렵다라는 것은 트레이딩 사고 파는 차익에 대한 것을 실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사놓고 묻어두면 갑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이겨내는 데 어렵다라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 이것만큼은 주목하자. 발묘 조작. 예. 급하게 먹은 밥은요 체하게 마련입니다. 이를 망칩니다. 지금 뭐 신용이나 미수나 지금 손실 본 거 최대한 빠르게 회복하려고 무언가 용트림 쓰는 어떤 전략이나 전술을 정보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지 말고 순리대로 갔으면 좋겠다. 네. 지금 그 순리대라면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 투자를 먼저 했던 기업에 대해서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최소한 외국인 지분율이 20% 이상의 기업이라면 네. 흔들릴 게 없다는 얘기죠. 다만 테마적으로 외국인이라든가 전자공시에 보면 실적으로 보이는 내용이 없는 기업들을 붙잡고 늘어졌을 때는 실망스럽고 두려움을 갖고 네. 전략의 변화를 줘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투자의 관점에서 본질이 훼손되지 않은 기업이라면 국내 증시 코스피 기업이요. 코스피 지수가 PBR 0.8배 이하에서 주식 사놓고 망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은 좀 담대하게
무수의 뿔처럼 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큰 힘을 갖고 투자의 기회로 인식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아, 시장이 계속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줄 바짝 차리고 지금 무소의 뿔처럼 앞으로 가자 말씀하셨는데 내가 중심을 잡아야 그리고 내 건강을 지켜야 계속 이 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장 끝나고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